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에서 터져나온 첫 폭발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굉음과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순간 국경지대는 순식간에 전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7일 오전 캄보디아군이 태국 시사켓 인근의 국경을 넘어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태국군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자 태국군 지휘부는 즉각 상황을 최고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현장에서 도로 공사를 진행하던 태국 공병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에 그대로 노출됐고 첫 총성이 울린 직후 캄보디아군이 대전차 무기까지 투입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전투는 단 20여 분이었지만 양측이 쏟아낸 화력은 마치 수시간 동안 이어진 교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태국군은 즉각 기관총을 동원해 반격에 나섰고 근처에 배치돼 있던 박격포 부대가 지원 사격을 개시하면서 전선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태국군 병사 2명이 부상을 입고 급히 후송되자 태국 지휘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태국 측은 이번 공격이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계획된 영토 침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현장 조사팀을 급파했고 캄보디아가 의도적으로 공병대를 노렸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태국군이 먼저 발포했기 때문에 자체 방어를 위해 대응 사격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나라의 설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충돌을 넘어 본격적인 외교전과 정보전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시사켓 지역 당국은 즉시 국경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양국 모두 국경 병력을 재배치하며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가 국경 인근에서 병력을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태국군에 포착되면서 군사적 국제사회 역시 두 나라 간의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캄보디아가 태국을 겨냥해 퍼뜨린 의혹은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태국이 교전 지역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한 소방 비행기 사진을 두고 독가스를 사용한 화학전을 벌였다는 허위 정보가 퍼진 것입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전은 양국의 군사적 오해를 극단으로 몰아가며 이미 불안정한 국경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태국군 지휘부는 더 큰 충돌을 막기 위해 정밀 타격 중심의 대응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휴전이 명목상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을 전면전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서도 캄보디아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태국 공군은 다시금 F-16과 그리펜을 가동준비 태세에 돌입시켰고 과거 분쟁에서 놀라운 타격 효과를 보였던 KGGB를 실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태국이 한국산 KGGB를 사용했을 때 여러 군사 거점을 한 번에 무너뜨린 이례적인 성과를 얻었던 기억이 아직도 태국군 내부에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이 확보해둔 KGGB는 총수 무발 규모로 2차례에 걸쳐 도입되었고 실사격 훈련의 일부만 쓰였을 뿐 대부분은 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전 투입에서 KGGB는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지휘소와 탄약고, 여러 곳이 KGGB에 의해 정확히 제거됐고 BM-21 그라드 다연장 로켓 차량도 최소 2대가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군 현장 지휘관이 KGGB 타격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태국군에 의해 확인되면서 KGGB의 파괴력은 더욱 크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앞으로의 교전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보유 중인 KGGB를 모두 사용하고 100발 단위의 대량 구매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GGB는 태국군에게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세를 뒤집는 비밀병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캄보디아의 입장은 참혹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적 공군력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해 스카이넷이라고 부르는 자체 다층 방공망을 운영해왔지만 실전에서 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스카이넷은 이름과 달리 2차 대전 시절의 구형 대공포와 중국산 HQ-12 미사일로 구성된 허술한 방공체계였습니다. 태국군 전투기들은 이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태국이 HQ-12와 동일 체계를 캄보디아보다 8년 먼저 도입해 실제 운용을 경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레이더 주파수부터 탐지 범위, 미사일 약점까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 전투기들은 스카이넷을 마치 투명한 장벽처럼 가볍게 우회해버렸습니다. 여기에 KGGB를 100km 밖에서 투하해 정밀 타격을 가하니 캄보디아가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의 스카이넷 방공망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드러나자 태국군 내부에서는 오히려 더 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가 이렇게 취약한 전력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국군은
감정적 대응 대신 전술적 효율을 극대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정밀 유도무기 중심의 제한적 공세였습니다. KF-21에 대한 문의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런 현대전 양상이 실시간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도적 화력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고 불필요한 전면전 없이 목표만 제거하는 능력이 전쟁의 결과를 바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태국은 이미 KGGB가 실전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자 추가 도입 의사를 즉시 밝히며 한국 방산업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F-16과 그리펜에서 KGGB를 운용해본 조종사들은 단거리에서 폭격을 감행하던 과거와 달리 위험 지역에 진입하지 않고도 100km 밖에서 목표를 명중시키는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태국은 전투기 손실 위험을 극적으로 낮추면서도 적의 핵심 거점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전술 패턴을 완성했습니다.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이는 정밀탄을 확보한 국가는 적의 방공망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군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먼 거리에서 순식간에 거점을 파괴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문제는 캄보디아가 자신들의 약점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HQ-12가 이론상 사거리 40km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태국은 이미 동일한 체계를 오래전부터 운용해왔기 때문에 그 성능과 제한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탐지 범위와 미사일 반응 속도, 교란에 취약한 지점까지 모두 파악한 상대에게 HQ-12는 방패가 아니라 무능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캄보디아 전투기 기동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HQ-12 하나에 의존하는 방공 개념은 참담한 패착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군은 이를 알고 있었기에 고고도 진입 없이도 KGGB를 투하하며 종합타격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떨어뜨리는 한 발 한 발이 전장을 통째로 바꾸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외교 갈등을 넘어 국제적인 경제안보 문제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F-35 가격 급등 사태를 지켜보며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F-35 계약이 관세 폭등으로 취소 위기에 빠지자 유럽 각국은 미국산 전투기 구매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전투기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외교와 국방산업 전체가 걸린 사업입니다. 비용 증가가 몇천억 단위로 튀어오를 수 있는 지금의 구조는 국가 안보를 미국의 변덕에 맡기는 셈이었습니다. 스위스뿐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F-35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게 되면서 시장의 균열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틈에서 가장 급부상한 모델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KF-21은 아직 5세대 완성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발 일정이 오히려 앞당겨지는 유례없는 속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어느 나라든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일정 지연은 당연한 수순인데 일정 단축은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KF-21 개발 속도를 높인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미국이 F-35 가격과 관세 문제로 여러 나라를 불안하게 만든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절호의 기회였고 KF-21은 그 대안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KF-21의 강점은 전적으로 새로운 기체를 무에서 만들어낸 국가들과 달리 이미 확보된 4.5세대 기술 기반 위에서 진화형 개발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이 방식은 위험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완성도를 매우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KF-21은 블록 0 단계부터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받았고 블록 2로 넘어가 공대지 능력까지 확보되면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국가들이 더욱 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카이가 공대지 기능과 스텔스 기반 전자전 능력을 계획보다 앞당겨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국제사회는 KF-21이 F-35의 대체제로 부상하는 순간을 사실상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UAE 고위 지휘관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KF-21 생산 라인과 훈련 시설을 둘러보고 실제 탑승 비행까지 진행한 장면은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홍보 영상에서 계기판에 표시된 KF-21 무장 탑재 형상이 지금까지 알려진 구성과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반메리평 무장창의 배열과 다르게 지그재그 형태로 6발의 곰대공 미사일이 표시되어 있었고 미티어가 아니라 암람 계열로 추정되는 형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는 내부 무장창을 탑재한 미래형 KF-21이 이미 설계 또는 교육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단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KF-21이 단순한 4.5세대가 아니라
완성형 5세대로 진화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이는 KF-21X라는 성능 개량 모델을 통해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을 완성하고 공대지 기능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 KF-21X가 목표로 하는 무장 중 하나가 바로 이 1000파운드 벙커버스터이고, 이는 지금까지 F-35만이 운용할 수 있었던 고위력 무장이었습니다. 만약 KF-21X가 이를 탑재하는 데 성공한다면 KF-21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무장을 운용하는 전투기가 되는 셈이며, 이는 글로벌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KF-21X의 내부 무장창 개발 소식은 해외 군사 전문가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내부 무장창은 단순히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서 구현되는 기술이 아니라 완벽한 스텔스 형상을 유지하면서도 공력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정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를 완전히 구현한 나라는 미국이 사실상 유일했고, 중국, 러시아조차도 아직까지 완성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난제를 정면 돌파하고 KF-21X에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스텔스 설계 역량에서 선도권을 확보했다는 상징적 의미이자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경쟁하겠다는 전략적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KF-21X가 벙커버스터급 공대지 폭탄을 내부 무장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전 세계 공군 전력 구도는 다시 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F-35만이 거대한 벙커버스터를 투하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핵심 전략 표적을 지하 깊숙한 곳까지 꿰뚫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KF-21X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면 많은 국가는 더 이상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미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미국의 시장 독점을 흔드는 순간 각국의 선택지는 완전히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전투기 분야만이 아닙니다. 최근 공개된 하이코어 시험 비행 성공 소식은 주변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특히 일본, 중국에서 긴급 분석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하이코어는 최고 속도 마하 6을 기록하며 초고도 영역에서 안정적인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것이 초기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기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은 수년간 실패와 지연을 반복하지만 한국은 첫 시험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전혀 예상치 못한 기술 수준을 드러냈습니다. 하이코어의 성공은 단순한 엔진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중모드 스크램제트 기술을 실제 비행 환경에서 검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술 대국 반열에 올랐다는 증거였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공기 흐름을 감속시키지 않고 초음속 그대로 연소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어 마하 15 이상의 속도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러나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비행하는 기술은 극도로 난이하며 미국, 러시아조차 완성형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엔진 점화부터 비행체 제어까지 완전한 성공을 거두며 사실상 세계 상위권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일본, 중국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고, 정보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었습니다. 외부에서는 한국이 아직 초기 단계일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증기를 시험 발사했고, 그것도 첫 시험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자 일본 내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이 비밀리에 축적해온 기술력이 이미 그들의 기대치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이코어는 추진체 역시 독특했습니다. 나로에서 검증된 킥모터 기술과 KTSSM 추진체 개념을 결합해 3단 가속 구조를 만들었고, 이를 캐니스터형 발사관에서 실전처럼 쏘아 올렸습니다. 이 방식은 한국이 단순한 연구 수준이 아니라 실제 무기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캐니스터형 발사는 전투 상황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이코어는 이미 실전 투입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갖춘 것입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적 자신감이 얼마나 큰지 드러난 대목이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공망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략적 무기이며, 한번 실전 배치되면 주변국의 군사적 의사결정 구조를 송두리째 흔듭니다. 마하 6 이상의 속도로 기동하며 궤적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공 시스템은 대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항공모함 전단이나 이지스함 같은 고가 전력이 단 한 발에 무력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개발해 해군 전력에 적용하게 될 경우 동북아 해역의 전략 균형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위세를 과시하고 있지만, 하이코어 기반대한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접근 자체가 극도로 위험해집니다. 일본 역시 이지스함 전력에 큰 투자와 의존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극초음속 무기 앞에서는 방어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하이코어 성능을 분석하는 긴급 보고서가 연이어 제출되었고 자국의 기술 개발이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이코어가 향후 KF-21에서 발사될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극초음속 무기는 적의 핵심 지휘부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고 미사일 기지 같은 전략 표적도 고고도 침투 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KF-21이 이 기능을 갖추게 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방어형 군사력에서 벗어나 강력한 억제력을 보유한 국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전투기와 극초음속 무기가 결합하는 순간 한국의 공군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하이코어를 기반으로 한 극초음속 무기를 다각도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동북아와 동남아의 전략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단일 분야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공대지, 지대지, 공대함, 함대함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하나가 완성되면 어느 전장에서도 치명적인 전력으로 변모합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하이코어 개발 철학을 응용해 각 전력에 특화된 파생형 무기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회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통적인 방어 중심 국가에서 고도화된 능동 억제 전략을 구사하는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은 한국 해군의 전략적 약점을 완전히 보완할 무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군은 중국, 일본에 비해 장거리 타격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하이코어 기반 미사일이 도입되면 적 함대가 한국의 작전 수역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행위가 됩니다. 마하 6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전투 환경에서 성공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무엇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궤적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함대 방어 체계가 대응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이는 몇 조 원이 투입된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이 단 한 발의 공격으로 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이 이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중국과 일본은 해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동북아에 거대한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생기는 셈이며 이는 한국 영해뿐 아니라 전략적 활동 범위 전체를 지켜주는 우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극초음속 무기가 단순히 한 국가의 공격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군사 행동 자체를 제한하는 심리적 억제력까지 함께 제공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 플랫폼으로는 KF-21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KF-21은 기본형에서 이미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았고 블록2에서 공대지 기능이 완전 적용되면 단독 임무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여기에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까지 통합된다면 한국 공군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협적인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적 깊숙한 지역에 있는 핵심 표적을 안전하게 파괴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기존의 방공망이나 요격 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미 하이코어를 콤팩트한 형태로 축소한 공대지 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투기에서 발사될 경우 지상에서 사용하는 부스터 단계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길이를 약 6m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KF-21의 무장 탑재 능력을 고려하면 이 정도 크기는 충분히 가능한 범위이며 실제로 촬영된 발사 사진에서도 하이코어 시험체의 크기는 전투기 탑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한국은 한번 개발한 기술을 특정 영역에만 묶어두지 않고 여러 플랫폼에 적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극초음속 무기는 공군과 해군 모두에게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동북아시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태국 캄보디아의 국경 충돌을 계기로 첨단 정밀 무기와 차세대 전투기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태국이 KGB를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운용하자 인근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무기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KGB의 정밀성과 타격력을 경험한 이후 한국과의 추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KF-21 도입 여부도 내부 검토에 올라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스카이넷 방공망의 무력화를 직접 경험하며 근본적인 군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 군비 경쟁의 균형이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주요 공급국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고 이는 한국 방산산업에 엄청난 확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F-21의 가장 큰 장점은 위험 부담 없이 빠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F-35가 가격 상승과 일정 지연으로 세계 각국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KF-21은 오히려 일정을 앞당기며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내부 무장창을 확보한 KF-21X가 공개된다면 한국은 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되며 국제시장의 의존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시장을 여러 국가가 나누게 되는 첫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이 F-35를 중심으로 구축해온 세계 항공 전력 구조는 내구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 폭등하는 유지비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변화가 여러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고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가 계약 재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KF-21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필연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력을 증명하고 안정성을 보여주는 순간 세계 군사 시장의 흐름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하이코어의 성공과 KF-21의 급부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사업 모두 한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쌓아온 복합 기술 기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전자전 데이터 링크 고온 소재, 엔진 기술 유도 시스템 등 수많은 분야가 결합된 종합적 성취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특정 분야의 기술 강국이 아니라 전쟁 양상을 바꾸는 차세대 무기 개발 국가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들이 가장 크게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선택에 따라 전략 지형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동시에 가속하면서 주변국의 군사 전략은 점점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이 서로의 의도를 계산하며 미묘한 힘의 균형을 유지해왔는데 한국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기존 질서는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도약이 단순한 군사력 확장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변화임을 여러 정보기관이 공식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을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군력 확장을 통해 동북아의 제해권을 넓히려던 계획이 한국의 하이코어 기술 등장으로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항공모함 전단은 속도와 대공 요격 능력을 자랑하지만 마하 6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앞에서는 회피 기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경우 동중국해와 황해에서의 작전 범위를 크게 축소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역시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이지스함 중심의 방어체계를 강화하며 주변국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지스 시스템조차 극초음속 무기 앞에서는 신뢰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제출된 보고서들에는 하이코어 기술이 예측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일본의 유사기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략가들은 한국이 극초음속 무기의 생산체계를 완성하면 동북아 해역에서 일본 함대의 기동이 심각하게 제약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F-35를 중심으로 한 통합전력 운용체계를 구축해왔지만 최근 발생한 관세 문제와 비용 상승 이슈로 여러 나라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계약 위기뿐 아니라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이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는 상황은 미국에게 새로운 현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KF-21이 등장해 일정 단축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보여주자 여러 나라가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비용 경쟁력이나 개발 속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KF-21은 이미 4.5세대에 해당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구조적 설계가 5세대로 확장될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더욱이 KF-21X를 통해 내부 무장창과 고도화된 전자전을 적용할 경우 5세대를 넘어서는 5.5세대급 성능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가 KF-21을 대형 조달 사업의 후보군에 올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하이코어를 전투기용 극초음속 미사일로 전환할 가능성은 KF-21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KF-21에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은 적의 지휘소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동부대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방공체계가 제공하던 안전지대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공격력 강화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억제력을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적이 한국을 자극하거나 군사 도발을 시도할 경우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키워드는 다층적 억제력입니다. 재래식 미사일 전력 고위력 탄도 시스템, 해군의 잠수함 발사체 KF-21 기반 공군력, 그리고 이제 극초음속 무기까지 더해지면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 체계는 일방적인 방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에게 치명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동형 억제 전략을 의미합니다. 주변국들은 한국이 억제력을 강화하는 과정이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일환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외교적 계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태국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미 지역 갈등의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태국은 KGGB를 사용해 압도적인 타격 효과를 얻자 한국산 정밀 무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동남아 여러 나라가 무기 도입 전략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전력 제공국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캄보디아는 스카이넷 방공망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며 군사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구형대공포와 HQ-12에 의존하던 방공 개념은 태국의 최신 정밀 무기 앞에서 무너졌고 이 사건은 주변국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단순히 무기의 양이 아니라 기술적 우위가 전장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태국이 KGGB를 비축해두었다가 실전에서 결정적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앞으로는 정밀 무기 도입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결국 동남아와 동북아의 군사 환경은 한국의 선택과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전 세계 군사 트렌드를 주도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중국, 일본 모두에게 새로운 전략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과 하이코어가 어떤 형태로 진화하느냐에 따라 세계 군사 질서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가의 생존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군사 생태계는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 사이에 놓여 외교적 균형에 의존해왔지만 지금은 스스로 전략적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와 KF-21을 중심으로 한 항공전력 강화는 그 핵심에 있으며 이는 한국이 미래 전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하이코어의 비행 성공은 세계 군사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남겼습니다. 많은 국가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지만 복잡한 기술적 난제로 인해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검증된 기술을 조합하는 혁신적 방식을 택해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했고 첫 시험부터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개발 주도국임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이 실전 무기 시스템으로 발전하면 한국의 전략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기존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적의 핵심 시설을 단시간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능력이 공군 해군과 통합되면 한국은 주변국의 억제선을 넘어 능동적으로 위협을 차단하는 고차원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방어 중심의 국가에서 생존과 억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복합 전략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KF-21 역시 독자적 항공 전력으로서의 위상만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의 전략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미국이 F-35를 통해 구축해온 독점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KF-21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35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문제 유지비 증가 정책 변동 등의 이슈는 많은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제 국가들은 안정적인 조달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신뢰성 높은 일정과 예측 가능한 가격 구조를 제시한다면 KF-21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전략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특히 KF-1X 개량 모델은 내부 무장창 탑재 고도화된 스텔스 능력 향상된 전자전 체계 유무인 복합 전투 환경과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KF-1X가 완성된다면 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다기능 작전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각국의 항공 전력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한국의 기술적 도약을 지켜보는 주변국의 시선은 복잡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기술력 향상이 자신들의 전략적 공간을 잠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한국의 방산산업이 독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공급망 구조가 변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견국과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이 기존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에서 큰 영감을 얻고 있으며 한국산 무기체계를 새로운 표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충돌 사례는 한국 무기체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태국은 KGGB의 정확성과 실전 활용성을 경험하며 정밀 무기의 중요성을 체감했고, 이는 곧 국가안보전략 개편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노후화된 방공망으로는 현대전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고, 주변국도 이 교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밀 무기와 기술 우위가 전장을 통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 선택하는 방향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KF-21을 본격 양산하고 하이코어 기반 무기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하면 주변국의 군사정책은 필연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니라 전략구조 전체의 재정렬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과거와 달리 국제안보 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위치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속도로 하이코어를 발전시키고 KF-21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가느냐에 따라 국제 군사 질서의 흐름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새로운 기로에 서 있으며 선택에 따라 기술 강국을 넘어 전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한국의 다음 행보는 국가의 미래뿐 아니라 지역 질서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이 구축한 기술력과 전략적 감각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